네, 지금부터 오늘 나온 부동산 안정 대책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 이게 이제 기존의 정부 안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어느 정도 집값을 잡는데 영향을 미칠지 여부, 그 다음에 혹시 보완할 게 있다면 어떤 점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명지대 권대중 교수 나오셨고요. 오른쪽으로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뭐 내용이 워낙 사실 좀 방대해서요. 뭐 다 말씀하실 수는 없을 테고 각자 두 분께서 나는 오늘 이 포인트가 좀 눈에 보이더라 하시는 거 한 말씀씩만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부터 먼저 하시죠. 오늘 뭐가 눈에 보이시나요? 오늘 한마디로 종합부동산세를 고강도로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급대책과 같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종부세가 고강도로 나오더라도 당장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내년 12월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직접적인 안정화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 안심이 있고요. 예.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대출을 규제했다는 거, 1가구 2주택, 3주택자들의 대출을 규제한 것이 그거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뭐 대출 규제 안 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은 없을 거고요. 그렇죠. 그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 고강도 대책이지만 당장은 아니다. 그럼 고강도입니까 그게? 아니 세율 자체가 세율 자체는 고강도다. 노무현 정부 당시보다 0.2% 높습니다. 그건 그렇더라고요. 네, 그게 굉장히 고강도죠. 네, 근데 세율이 이제 적용돼서 정말로 이제 부과되게 되면 시장은 분명히 이제 영향을 받죠. 그러면 그 1년 정도, 그러니까 1년이 더 되죠. 그 이를테면 적용 기간이 이 시간이 이렇게 있는 일종의 시간을 벌어준 겁니까 정부에서 네.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1가구 2주택, 3주택자들 주택 처분하라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조정대상 구역 이상에서는 양도세 중과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이제 진퇴양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김 소장님도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초고강도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고요. 저도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초고는 어디 가고 세금 거두는 강도만 남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초고강도라고 했는데 사실 다 알려진 내용이고요. 종합부동산세 뭐 다 알려진 내용이고 뭐 그동안에 파리시 대책 이후에 찔끔찔끔 나왔던 정부 관계자들 의견이 이제 종합적으로 나왔는데요. 그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 강도가 높은 건 맞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도 세율이 더 높고요. 하지만 시장의 수요자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뭐 최고 3.2%라고 하는데 과연 3.2%가 어떤 수준인지 전혀 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집값을 잡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것 같고요. 제가 좀 관심이 들었던 부분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하고 임대사업자 대출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기존 대출들은 많이 규제를 했는데 상대적인 틈새가 글쎄요. 전세자금과 임대사업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손댄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종부세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표 구간이 3억 원에서 6억 원 이하 구간이 신설이 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9억이 넘은 경우, 예를 들어 11억이면 2억 차이가 나죠. 거기에 대해서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억 원 정도 이하 같으면 시가로 따지면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좋게 거래되는 가격으로 14억에서 18억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억 이하, 시가로 10억 이하는 세금이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구간을 현재는 0.5% 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0.9%까지 최대한 끌어올려서 부과하는 걸로 돼 있고요. 특히 이제 6억에서 12억 사이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0.3%만 올랐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똘똘한 주택 하나 때문에 이걸 6억으로 내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안 내렸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뭐 세율만 이렇게 조금 다 올린 거지.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올렸지 타겟을 적용해서 이렇게 부과해서 뭐 규제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6억 원 기준 그게 동일하게 유지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아마도 이제 일반 시가로 10억 전후 오르는 걸 인정한 것 같아요, 정부가. 10억서 한 12, 3억 정도는 부과하는 기준이 지금보다 뭐 똑같이 현행대로 갔고 그 이상 되는 거를 계속 누진적으로 올렸습니다. 아까 제가 3.2%라고 말씀드렸죠? 그 최고 세율이. 시가로 180억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 근본은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세율 자체가 이렇게 누진적으로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조정 대상 지역이긴 한데 사실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뭐 서울이 다 들어가니까 서울의 집값을 이번에 급등한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이제 감안했다고 봐야 되는데 2주택자도 3주택자가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번에 타겟이 바로 이제 1가구 1주택, 2주택, 3주택자고요. 세율을 올린 것도 바로 조정 대상 구역 이상 투기적이나 투기 과열적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지 않은 지역은 현행대로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타겟 자체가 이번에는 다주택자 타겟이었다.
그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뭐 1주택자는 일단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 하고 2주택자부터 이제 급격히 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정부는 1주택자는 실수요자로 보기 때문에 예. 뭐 규제를 갑자기 늘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당초 이야기는 9억까지 공제, 1세대 1주택자는 9억까지 공제해 준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6억으로 낮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낮추면 실수요자들은 굉장히 많이 이게 적용 대상이 되는 그래서 건데. 굉장히 부담이 늘어나는데 사실 뭐 1주택자들은 거의 다 빠졌다고 뭐 14억 이상이 넘어가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다 빠졌다고 보고요. 2주택자부터는 늘어나는데 내용은 분명히 늘어납니다. 이게 세율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당초 정부안은 2019년에 0.85%, 2020년에 90%까지 올렸는데 지금 안을 보면 최종 100%까지 올리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고지서를 받아보게 되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내년 말까지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집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지만 과연 이 정도 세부담 때문에 강남 집을 팔까에 대해서는 여전한 의문이 듭니다. 뭐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바뀐 게 없습니까? 네, 그거는 소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에 대한 세율이 좀 오른 거 말고는 1주택자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고강도로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도 사실상 큰 빠졌습니다.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종부세 해당 세대 수가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이유 중에 하나로 되는 게 되면 지난번에 7월 달에 정부안에서 종부세 강화안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럼 아예 뭐 지방에 있는 집 팔고 서울에 집 한 채 사는 게 남겠다 이래가지고 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똘똘한 한 채 잡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도 유효하죠. 네. 대출만 1가구 2주택, 3주택자만 막은 것뿐이죠. 네, 제한했는데 사실은 1가구 2주택자들도 대출을 제한했을 뿐이지 갭 투자처럼 전세 안고 매입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규제했지만. 그리고 또 왜 그 요즘에 그 고소득 자영업자 또 전문 직종 그다음에 그 뭐 증권사 이런 데서 이렇게 급여 센 이런 분들이 뭐 현찰로 뭐 1, 20억으로 해가지고 집 사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도 뭐 여전히 집 사는데 상관없겠네요. 사실 저는 대출 규제가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느끼는 게 대출 규제가 지금 나온 게 아니고요. 제 생각으로는 한 2, 3년 전부터 계속 규제를 하고 그렇죠. 있었고요. 최근에 보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전세 끼고 자기 돈으로 사고요. 대출이 나오면 땡큐고 대출이 안 나오면은 뭐 어쩔 수 없다. 작은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더 대출 규제한다라고 해서 대출 받아서 어차피 집 살 사람도 없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해야 되지만 뭐 이게 현실적으로는 전세 끼고 내 돈으로 집을 산다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 방안은 마땅하지 않고요. 양도세가 있는데 양도세도 뭐 거주 요건 좀 강화하고 이 정도지 양도세율이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서울의 과열 분위기, 고가 주택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생각이 됩니다. 일부에서 3.2% 종부세율이 인상됐다고 많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시가격 94억이고요. 실제로 1주택이면 180억이 넘어야 됩니다. 대기업 회장님이거나 아니면 뭐 송중기, 송혜교 정도 집 정도 돼야만 대상이 되는데 일반인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0.1% 부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뉴스나 언론에서는 3.2%가 자꾸 나오는데 그건 약간 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세금 문제는 세무학과 교수님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남대 안창남 교수가 전화로 연결이 돼서 안 교수님하고 얘기를 이 세금 관련된 종부세 관련된 얘기는 조금 더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보고요.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창남입니다. 예, 교수님. 교수님은 아무래도 오늘 나온 대책 중에서 특히 아무래도 이 종부세 관련된 이 세제 관련된 내용에 더 관심이 많이 가셨을 텐데 오늘 혹시 눈에 확 띄시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하여튼 뭐 제 생각은 부동산 투기업자하고 과세관청이 지금까지 한 40년, 50년 가까이 이렇게 전쟁을 벌여왔는데 단기적으로는 과세관청이 이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업자가 늘 이겨왔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 방지는 기본적으로 세제로 할 사항은 아니고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싸움을 해야 됩니다. 즉 공급을 늘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 사이 빈 틈이 있는데
아까 뭐 잠깐 말씀해 내가 전세를 끼고 산다든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할 때 그 금융에서 그것을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요. 세 번째, 이번 세제처럼 불필요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 의도를 막아야 되는데 정작 현 정부 들어와서 또 무진장 많이 지금 세제 개편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처음 발표를 들으면서 역시 목적은 지금 저한테 어떤 것이 눈에 확 띄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는 투기 수요 차단이다라는 말을 했지만 과연 이게 세제로만 이게 가능한 것인지 세제가 제일 첫 번째 나와야 될 그 대책인지는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세금 관련해서 교수님이 어느 언론하고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그 세율 중과 부분을 뭐 지금 뭐 0.3% 원래 그렇게 돼 있었던 거를 이제 실제로는 중과 부분만 2%포인트 더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 전에 2.5%였죠. 그러니까 대략 4.5에서 뭐 5% 가까이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하신 걸 제가 기사를 봤는데 오늘 뭐 나온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은 거리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도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순서는 세율이 아니고 공시 가격을 좀 정상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지요. 공시 가격이 지금 현재 실제 거래가액의 50%에서 60%뿐이 안 되는 거고 그 공시 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반영 비율에서 또 80% 정도만 지금 현재 계산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순서는 공시 가격과 시가를 현실화시키는 것인데 이번 발표에서는 또 공시 가격 얘기는 또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공시 가격을 인상한다, 현실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이게 보편증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보면은 1주택자에 대해서 3억에서 6억 사이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1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거주권이고 인간의 그 생활권이고 행복추구권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주택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종부세를 낮추어서 인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그것이 종부세 어느 과세선을 넘어간다면 그때 과세하는 것이 순서 일치인데 지금은 너 비싼 집에 살고 있으니까 종합부동산세 내라라고 이렇게 윽박질러는 같은 감이 있어서 이건 자칫하면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지 않는가. 저는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인하해서 3억에서 6억 사이 구간 신설은 그전에 제가 주장했던 거하고는 반대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이 그러면 교수님 말씀을 지금 하신 말씀을 좀 제가 종합을 해보면 확실하게 이제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거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시그널을 주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미흡하고요. 아까 어느 분이 멘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종부세가 뭐 지금 3%까지 올라가는 것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극히 일부한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골자는 투기 세력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세금을 부담시키도록 한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건데 아직도 지금 어정쩡하니 보편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도소득가 무섭지는 않거든요. 내가 양도소득이 5억 있으면 세율이 50%라고 한다면 세금 내고도 돈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종부세 세율을 조금 더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남대 안창남 교수와 이 종부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혹시 뭐 코멘트 하실 분들 계세요? 없으면 바로
종부세 자체가 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킨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이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을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가격 올라갈 때에는 올라가는 가격은 높고 세율은 낮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하거든요. 그렇죠. 양도세를 중간에서 하더라도 남으니까 양도세 내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건 한계가 있는데 계속 정부가 이게 종부세를 세금으로 안정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분명히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고강도 대책은 분명히 세율은 맞지만 몇몇 보면 하나하나 따져서 봤을 때 1가구 1주택이나 1가구 다주택들을 볼 때 세액 부담을 느껴도 충분히 감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 예. 제가 보는 관점은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정부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고강도 대책이고 뭐 세율도 높은 건 맞지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과연 세금, 수요 억제 규제만으로 잡을 수 있을까? 집값이 왜 오를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불안감, 나는 혹시나 다른 사람들은 돈은 버는데 나는 뒤떨어질까 하는 불안감, 더 벌고 싶은 욕심. 예.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유동자금이 너무 풍부하고 여러 가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예. 이런 부분을 좀 긁어줘야 예. 되는데 오직 예. 세금만으로 수요를 누른다고 한다면 나는 집을 사고 싶고 돈을 벌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그 부분도 좀 언급이 있었지만 금리 이야기가 있었지만 유동자금 혜택, 유동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출구를 좀 만드느냐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급 대책이 좀 빠졌는데 다음 주에 대책이 나오겠지만 그때 뭐죠, 뭐. 예.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예. 확실하게 공급을 해줄 테니까 좀 불안 심리를 좀 안정시킬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동산 대책이라기보다 뭐 세금 대책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네. 뭐 세수 규모도 그만큼 많이 커지겠죠. 네. 이번에 그 뭐 한 4, 5천억 정도 더 거친다고 그러는데 지난해에도 세금을 걷어서 15조 6천억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은 뭐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균형한 데 쓰겠지만은 꼭 세금을 걷을 목적으로 올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극화 해소라든지 또는 뭐 부의 편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 목적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면 근본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서울 집값 급등하는 과정에서 가장 화두로 많이 올랐던 게 이제 임대사업자들 세 혜택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자영업 대출을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좀 이게 또 과하다라는 이런 데 있었는데 오늘 나온 1주택자 혜택 가운데서 좀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 뭐 이렇게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강화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1세대 1주택자 이제 장특공제를 2년 거주 요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고요. 실거주를 하라 뭐 이런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그동안 정부 기조가 다주택자 기조였거든요.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1주택자로 범위가 늘어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줄이고 일시적 2주택도 줄이고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주는 것도 결국 실수요자로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규제를 한다는 건 일관성 부분에서 좀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그 이제 1가구 1주택이 일시적 2주택일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걸 2년으로 줄였거든요. 이런 경우는 단기 차익을 노리지 말아라. 그렇죠. 그 기간 내에 그런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일시적 2주택 기간을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3년보다는 2년으로 줄어드니까 부담을 느낀 분들이 매물을 좀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 매물 장기 현상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도 공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 팔 때 양도세 부담이 이렇게 중과가 여전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팔면 중과세를 받잖아요. 조정세 이상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면 부요세가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진퇴양난에 있고요.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더라도 일반 매물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 기간 내에는. 8년까지는 묶여 있잖아요. 8년까지 묶여 있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임대사업자끼리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대출을 40% 줄이면서 양도세와 또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다고 그러죠. 정확한 세율은 안 나왔지만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과
새로 내는 사람과의 차이 때문에 아마도 내는 사람들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지 않을까요? 이미 등록이 된 사람들. 네, 세금을 많이 안 내는데. 그래서 그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임대 등록을 가입한 사람들 좀 굉장히 늘었잖아요. 네. 올 3월 같은 경우는 뭐 거의 7, 8배까지 한꺼번에 확 늘기도 했으니까. 네.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분들이 받았던 혜택들을 고스란히 계속 다 그렇죠. 받게 되는 소급 적용 안 거잖아요. 합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이미 등록한 사람들은 양도세, 중과세나 또는 뭐 종부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걸 그대로 팔 때 아마 더 프리미엄 받고 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왜? 발빠르게 임대사업자 움직이는 등록까지 거래가 그렇죠. 되니까.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한테는 또 혜택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럼요. 최근에 구청에 가보면 뭐 서초구청이든 강남구청이든 줄이 굉장히 길었고요. 뭐 번호표 뽑아서 대기하고 그랬는데 물론 뭐 다 받아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좀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은 혜택을 보게 되고 여유롭게 정부를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그런 좀 악순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게 센스 있고 빠른 사람들은 돈 벌고 센스가 무딘 사람들은 돈 못 번다는 얘기들 자꾸 그래서들 그것도 그렇고요. 하시는 정부가 것 같습니다. 고민해서 아주 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으로 대책을 내놔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반복적인 대책을 내놓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대책이 그 8.28 대책이 나오고 나서 15일 만에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책 이전 대책이 실패라고 자인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또 다른 대책을 내놓거든요. 예. 좀 고민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고요. 사실은 그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이렇게 주택 시장이나 또는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는 이렇게 그 우리 같은 학자들도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과장, 국장, 실장들이 평생을 그걸 담당하잖아요. 그들한테도 귀를 기울여서 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양반들은 지금 이런 대책이 나오는데 뭐 아마도 이를테면은- 정치적인 논리로 가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보다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관여를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세금을 그 규제하는 거는 국토부가 아니고 기재부 아닙니까? 그건 그래서 제가 기재부죠.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이게 공급 대책은 국토부가 하고 그 세금 대책은 기재부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분명히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그거는 국토부에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못 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재부 영역에서 벗어나서 국토부 영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공급 대책 얘기를 지금부터 좀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글쎄요. 21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왜 미뤄졌을까요?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신무 의원이 미리 발표를 했죠. 이름 다 했는데 뭐 신청의 의원이라고. 네. 광명시라든지 또는 뭐 과천이나 또는 뭐 그 안산이나 이런 지역에 그 이미 공급하겠다고 미리 발표하는 바람에 기획부동산이 들어가서 투기를 조장하거나 또는 뭐 투자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이 지역을 전부 백지화하고 다시 검증을 한 다음에 선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주택시장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시의적절하게 공급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점점점 늦어지면은 가격은 다 올려놓고 뒷북 치듯이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4월달, 5월달에 안정화됐는데 박원순 시장 때문에 가격이 또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대책이 나오는 거는 이미 가격은 다 올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요. 뒷북 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 공급 대책 관련해서 김 소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사실 이번에 공급 대책이 포함되리라고 내심 기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뭐 신창훈 의원께서 이게 발표도 했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건 공급 대책이거든요. 과연 공급 물량이 얼마나 나올까? 내가 사고 싶어하는 곳, 내가 살고 싶어하는 곳에 물량이 얼마나 나올까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슬그머니 빠지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뭐 아직까지 기대를 할 만은 하지만 신창훈 의원께서 발표하신 곳은 또 배제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물론 시장에서 부담을 주는 안산이라든지 시형 이런 곳들은 굉장히 반발이 큽니다. 안 그래도 공급 물량이 많은데 우리 죽으라는 소리냐 뭐 이런 반발도 있지만 안산이나 시흥 쪽은 이미 공급 물량이 많다 그렇죠. 이거죠? 그쪽은 네.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집값 떨어지고 그렇죠. 안 그래도 힘든데 죽으라는 소리냐 목소리가 나오고 과천이나 광명이나 뭐 이런 성남 쪽은 사실 입지가 좋아서 충분히 수요자들 관심을 가질 만한데 사실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기 많지는 힘들 않을 것 것 같고. 같고요. 서울 수요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공간은 뭐 그린벨트를 풀든지 도심의 유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또 서울시가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린벨트는. 그래서 그런 약간 정부의 엇박자, 서울시와 정부의 엇박자 이런 게 조율이 안 돼서 발표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다음 주에 발표했는데 별 내용이 없다. 시장에서 원하는 지역이 아니고 지금까지 발표되는 그럭그럭 뭐 그저 그런 지역들이라고 한다면 그 실망감에 안정돼야 될 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 또 실망감에 또 과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오늘 발표 보니까 뭐 공급 대책이 이제 교통 좋고 좀 수요 많은 곳으로 이제 뭐 선정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이번에 그 배제했던 지역도 한 일부분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이외의 지역도 아마 선정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특히 강남 4구나 강남 주변 지역,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나 유휴지를 만약에 개발해서 공급한다 그러면 또 분양 시장에서 일반 분양으로 공급하게 되면 또 로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가 좀 고민을 하고 영구임대주택 쪽으로 공급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 지금 영구임대주택 말씀을 좀 권 교수님 하셔서 그런 건데 지금 오늘 발표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뜯어보면 도심 내 공급 활성화 얘기, 노후지에 대한 정비 사업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얘기를 정리해 보면 그린벨트는 솔직히 말하면 내 입장에서 협조할 수 없다라는 거였고 대신 뭐 철도청 유휴부지 뭐 등등등해서 도심 내 유휴지를 많이 최대한 더 확대하겠다, 최대한 더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사실 도심 내 안에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네. 물론 사이즈가 뭐 많은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더라도 곳곳에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 쓸만한 그런 대책이 되지 않을까요? 뭐 굉장히 시장의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도심의 유지를 활용해서 나오면 좋긴 좋은데 기껏해야 뭐 몇백 세대 뭐 이렇게 공급이 된다면 사실 누구나 가고 싶지만 받을 수 없는 집 그림의 떡이 근데 되니까요. 그 규제들을 풀어서요 고밀도를 확 올리고 이러면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대책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용적률을 올리고 그러니까요. 올린 용적률만큼 영구임대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괜히 용적률을 올리게 되면 정부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지만 시장에서 또 이게 투기 수요, 뭐 용적률을 올리니까 또 뭐 좋다라고 해서 집값을 올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수요 억제, 특히 이게 분양을 하면 안 되고요. 영구임대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뭐 이게 MB 정부 시절에 그린벨트 풀어서 이게 로또 아파트, 보금자리 아파트 많이 공급을 했는데 결국 서울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당첨되신 분들만 엄청난 로또를 받았는데 다시 그런 게 반복이 되면 안 되고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젊은 층을 위한 영구임대 아파트가 대규모로 많이 공급되는 대책이 나온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심 노후지가 개발되다 보면 그 인근의 땅값이나 그렇죠. 집값이 또 뛰지 않을까요? 사실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토지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렇죠. 건축비는 빠르거든요. 이렇게 이제 도심지의 노후 불량한 주택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게 되면 주변 지역은 당연히 토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발표하게 되면 서울 시내 유휴부지라든지 철도부지 주변 지역이라든지 옛날에 그 박근혜 정부 때 행복택을 지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지역을 개발하거나 또는 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지역 또는 개발하다 훼손이 된 지역 또는 그 서울 주변 지역의 농경지 같은 경우 개발 지역에 농경지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아마 미니 신도시처럼 개발하지 않겠나. 사실은 녹지가 있는 지역 그린벨트는 서울 시민의 허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걸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지는 보존하되 나머지 개발 제한구의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지역. 그러면서도 이제 정부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하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 부지. 규모는 작지만 여러 군데 한다면 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이제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주거 지역의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뭐 9대1, 8대1 정도 이거를 높여서 주거지를 또 용적률 높여서 개발하는 방안도 아마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제가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리면 네. 용산공원 그 국민청원 게시판 올라온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뭐 이게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인데요. 거기에 저는 뭐 물론 이제 약간 좀 확대해석하긴 합니다. 뭐 50만 가구도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뭐 용적률을 올려서 예. 촘촘하게 지으면 뭐 50만 가구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용산같이 좋은 땅에 한 번 지어버리면 콘크리트 한 번 지으면 40년, 50년 동안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 좋은 용산 땅에 서울 시민, 대한민국 뭐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뭐 그런 공용 시설을 해야지 임대 아파트 지으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야 만족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어설프게 건드려가지고 녹지만 훼손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는 근본적인 반대를 하고요. 물론 청원을 올린 사람 입장에서는 오죽 답답하면 거기에 그렇게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좀 일관성 있게 우리가 책임지고 주택을 공급해주겠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린벨트 중에서도 개발 가능한 곳 서울 유유지 충분히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할 테니까 믿고 기다려달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줘야 되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신뢰성 문제입니다. 최근에 발표를 보면
뭐 정부 여당 대표, 청와대, 국토부, 기획재정부, 부총리 의견이 다 각각 다른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8.27 대책이 나오고 15일 만에 이번에 9.15 대책이 나왔는데 9.13 대책이 나왔는데 오늘 대책 내용을 보면 새삼스러운 내용이 없었던 이유가 그 2주일 동안에 각 부처 담당자들이 다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차라리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한 번에 8.27 대책도 아니고 준비가 안 됐다면 이번에 확실하게 대책을 발표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찌끔찌끔 발표하니까 시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뭘 하자는 거냐, 정부는 집값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냐, 세금만 거두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만은 5년 안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10년, 20년 바라보고 충분한 일관성 있는 시그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하실래요? 벌써 하시면은 힘이 빠지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나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우리 소장님도 얘기했지만은 그동안에 그린벨트 풀어서 뭐 MB 때도 그랬고 많은 주택들이 공급이 돼 왔잖아요. 근데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공급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공급을 무한정으로 갖다 댈 수도 없는 건데 결국 희소한 거니까 땅이라는 것도 제한돼 있고요. 이런 식의 공급 대책만으로 기본적으로 이 집값 급등 현상을 해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선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합니다. 가구 수에 비해서. 지난 8월 27일 날인가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서울 시내는 386만 9천 가구가 산답니다. 주택은 280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워낙 적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지에서 들어와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1가구 2주택, 3주택까지 포함한 주택 수거든요, 이게. 실질 자가주택 보유율 자체가 너무 낮은 거. 요즘 40%대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용산 같은 데는 정말 서울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 넓은 공원이. 이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분양주택이든 임대주택을 지면 이건 로또입니다. 누가 살든 간에. 그래서 그건 공원대로 유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지금 당장 풀어놓으면 또 이게 대박처럼 가격이 올라갑니다. 시차를 두고 완화시켜서 그 개발 이익만큼 임대아파트를 짓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걸 개발 부담금으로 재건축 부담금으로 가져가서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거든요. 목적세가 아니니까. 그거를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개발 이익만큼 그 단지에 임대주택을 짓게 해서 상생하는 마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서울 시내 공급 늘릴 땅이 없어요, 거의. 지금 서울에서 공급될 수 있는 땅이라는 게요. 네. 대부분 그 민간 땅은 없죠, 이제. 사실 뭐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땅은 이제 마곡지구 개발을 끝으로 끝났고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공공택지가 될 수 있게 개발하도록 공공택지라는 거잖아요. 공공택지도 사실은 이제 소규모는 공급이 가능한데 대규모로 풀려면 그린벨트밖에 없는데 뭐 그린벨트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지금 그린벨트도 그래서 용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용산 같은 땅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유동자금 문제도 분명히 건드려줘야 되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게 대책으로 이게 뭐 집값이 안정된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스스로 집값이 잡혀줄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줘요. 그래서 너무 지금 단기간에 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급하게 하지 말고 결국에는 1년, 2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집값은 또 안정이 되고 물론 올랐는 집이 뭐 폭락하지는 않겠지만 또 안정이 됩니다. 그때 되면 지금 올린 종부세들이 또 문제가 되고 또 풀어줘야 되는 또 그런 이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했으면 좋겠고요. 오직 규제만이 아니고 다각도로 사실 유동자금 문제도 분명히 짚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예금 금리가 너무 낮습니다. 예금 금리가 지금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투자할 데 없어가지고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금 금리도 대출 금리만 올리지 말고 예금 금리도 한 3% 이상으로 올려주면 사실 부동산 투자만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예금도 3% 한 3.5%까지만 올려줘도 저는 유동자금 많이 회수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다각도로 다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되게 중요한 되게 무거운 주제를 언급을 하셔서요. 금리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면 그 유동성 흡수를 해야 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통화 정책이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계속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계속 올리는데도 경제 발목을 잡고 그런 거잖아요. 미국과 지금 우리가 0.75포인트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하반기에 미국이 지금 올릴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행은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사실 정부가 뭐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는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전망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물론 당연히 오늘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실은 굉장히 여파가 워낙에 광범위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근데 지금 이런 집값, 그 과잉 유동성 이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금리 인상이 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금리를 올리면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거든요. 그렇죠. 부동산은 수익환원법이 이제 수익을 종합환원리로 나누면 이제 가격이 되는데 지금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해서 보면은 산업 경제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수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장 금리를 올리질 못하고요. 지금 뭐 채권 시장에서 외국이 투자할 때 가상금리 1%가 있거든요. 아직은 미국하고 0.75%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1%가 되면 이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한국은행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질 못할 겁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때가 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그때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는 부동산과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미국과 그렇죠. 관련된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김 소장님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일단 교수님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좀 소장님은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부동산만 바라보면 사실은 유동자금 탈출을 위해서는 예금 금리는 올려야 되지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해도 올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고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내수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는데 여기서 어설프게 기준금리 올려서 경제가 더 나빠지면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감당이 불감당이거든요. 그래서 올리기는 힘든데 미국이 더 올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데 내심 또 그런 상황을 좀 기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꼭 기준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사실 대출금리는 많이 올랐거든요. 2년 전보다. 근데 예금금리는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은행들이 좀 대출금리 장사를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기준금리 안 올리더라도 예금금리를 좀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그 제도적인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금리 얘기는 그런데요. 그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중에 돈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도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이 돈들이 좀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부동산으로 몰려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른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대출 규제를 좀 이제 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도 그렇고 고가 1주택자도 그렇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실거주 요건을 넣어서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와서 서울에 집을 사기가 어쨌든 까다롭게 만들었고 대출 규제도 당연히 있고. 그럼 이제 이 돈들이 집을 사는데 조금 까다로워졌다는 얘기면 이 돈들이 이제 딴 데 어디로 갈 데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규제가 좀 덜 받는 데가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저는 이게 유동성 자금이 1,000조가 넘거든요. 1,117조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동성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내놔야 됩니다. 뭐 증권 시장으로 가게 하든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쓰게 해야 되는데 그걸로 안 간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그냥 머물면서 쓰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펀드를 이용한다든지 리츠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금리보다 임대 수익률도 높으니까. 높죠. 그리고 뭐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료를 받아서 그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은행 금리보다 높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공공택지를 해서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니까 정부가 돈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리츠를 통하거나 또는 뭐 유동성 자금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민자 고속도로처럼 민자 임대주택 같은 걸 짓자 이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의 그 자금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짓고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임대료가 많이 나오니까 또 보증금 나오는 거 가지고 일부 상환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짜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면 좋은데 계속 규제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 소장님은 이 유동성 이 부분 아까도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 소장이 생각하시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우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민간 자본으로 민간 임대 아파트들 많이 하는데 활성화가 안 됐을 뿐인데 정부에서 규제만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도 분명히 터야 되고요. 저는 부동산에만 너무 돈이 몰리는 건 국가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뭐 상가라든지 오피스텔로 가는 것도 좋지만 아파트만 아니면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증권이나 산업적으로도 돈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모여서 나오는 대책들이 오직 세금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게 그 풍선 효과처럼 이게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로 가게 오피스텔 가격이 지금 이미 오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가면 그렇게 되죠. 뭐 그럼 오피스텔이나 상가로도 가고요. 서울을 규제하게 되면 뭐 경기도 북부 뭐 이 정도나 인천이나 규제 아닌 지역들로 풍선 효과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죠.
그래서 강북이 오르니까 의정부 오르고요, 인천 오르고요, 지방 또 다시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동산에만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사실 좀 다양한 각도로 지금 내수 경제도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돈이 그쪽으로 좀 흘러갈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또 얘기를 좀 두 분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집값이 오르는 데 있어서 또 혁혁한 공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로 분석이 되는 게 허위 매물 문제거든요.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 대형 포털, 인터넷 포털에 이제 어느 뭐 얘기하죠. 뭐 네이버에 거기에 지금 거기 거의 뭐 장악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이제 매물을 올리는데 그걸 이제 건건이 이렇게 올리면서 점점점 가격을 올리는 뭐 그런 방식들이 뭐 있고 심지어는 뭐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거를 전담하는 아파트 단지에 그런 걸 전담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뭐 이런 취재 기사까지 봤는데 이 실거래를 이렇게 인증을 공식적으로 좀 해서 그러니까 누구나도 그 가격이라면 실거래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아 진짜 실거래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국감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실거래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근데 그게 정말로 근데 사실 그 가격보다 더 오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지금 만약에 5억에 예. 거래됐는데 매물이 5억 1천에 나오면 5억 1천이 지금 시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이 나타나는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전 매물을 지우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5억에 나와서 5억에 거래됐는데 이게 올라가서 6억 됐는데 5억이 그냥 있는 겁니다. 그걸 지우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 중개사무소 입장에서 볼 때는 손님을 끌기 위해서 그냥 놔둘 수 있어요. 저가 물건이 있다는 것 때문에 찾아오니까. 두 번째는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단지의 가격이 오르니까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단합을 해서 올리는 경우입니다. 그 분녀의 단합 얘기는 그게 바로 이제 갭 매우기라고 하는 건데요. 강남 지역의 집값이 오르니까 강북이 오르고 강북이 오르니까 은평구라든지 또 노원구처럼 이런 오르지 않는 지역까지 올랐거든요. 심지어는 강서구 같은 경우는 불과 1년 전에 25평짜리가 그 평수로 25평입니다. 약 한 3억 5천 정도 가던 게 지금 6억 정도 갑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주변 지역이 오르니까 덩달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단합해서 사이트에 올리거나 이런 행위가 벌어지는데 그건 분명히 이게 그 불법입니다. 네. 김 소장님은 시장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이런 거 실제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단합 때문에 집값이 오르느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게 그 문제인데 상승장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고요. 단합 때문에 뭐 당연히 영향을 주지만 단합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시장이 그만큼 과열됐다는 의미고요. 시장이 안정되면 단합하라고 해도 안 되거든요. 아니 백날 내가 집값 올린다고 해서 누가 사야 말이죠. 근데 지금은 불안한 매수자들이 뒤따라오니까 올린 가격에 따라오니까 가격이 매물 하나 나와서 뭐 얼마 이상 팔지 말자라고 하니까 그게 거래가 되면 시세가 되는 좀 매우 이상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분명히 규제는 해야 되는데 지금 세금 규제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쪽에 좀 단속도 필요하고요. 또 제도적으로도 분명히 불안 심리를 좀 안정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세금 문제만 하고 사실 단합 때문에 뭐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들 입장에서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정상 매물 가격을 올렸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뭐 입주자 대표나 이쪽에서 와가지고 그 업소 이용하지 말자 얼마 이상 안 하면 너희하고 거래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막 나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여러 가지로 막 교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자체가 이제 시장이 워낙 과열이 되니까 사실 뭐 내 집값 오르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최근에 보면 집주인들도 많이 불안해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올라주면 참 기분도 좋고 좋은데 최근에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나라 걱정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과열장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인데 단합 때문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도 분명히 좀 규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한국감정원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한국감정원에도 허위 매물이 많이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고요. 그렇다면 그 한국감정원이 뭐 그걸 다시 뭐 계속 하더라도 뭔가 좀 국민들이 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시스템이 정부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우선은 그 약간 11만 명 정도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먼저. 불법 탈법 중개에 대해서 스스로 윤리 교육을 좀 받아야 되고요. 협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불법 탈법 중개하는 걸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이 그 변호사 협회라든지 뭐 감정평가 협회나 또는 뭐 그 회계사 협회는 있는데 이 중개협회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다 보니까 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나 국토부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 나오게 되면 문을 다 닫고 뭐 도망가다시피 이렇게 그 죄인 취급받으니까 또 오히려 그런 것도 벌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자격자들을 재교육시키고 율교육을 시켜서 그들에게 조사권만 주더라도 좀 자정할 수 있지 않겠나. 처벌권을 주지 말고요. 처벌권을 주게 되면 또 싸울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탈법을 하더라도 도망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중개협회가 알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 근본적인 것부터 좀 치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까지 비이성적이다라는 표현이 이제는 약할 정도로 이렇게 과열되고 소위 말해서 광풍이 불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앞서 김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기적으로 좀 반복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이게 가격이 한번 올라가고 나면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그래요. 내려가는 거는 이게 경기가 안 내려와요.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 5억짜리가 10억 되면 이게 사회적 박탈감, 소외감을 느껴요. 지금 서울의 집값 상황을 지금 평균 지난 8월 달에 평균 서울의 집값이 7억 300 몇몇만 원 중위권 가격이. 네. 그러면 이제 서울의 집값이 평균 7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7억 원이 넘는 물론 뭐 100% 다 자기 돈으로 사는 건 아니긴 하지만 지금 대출 규제 되는 거 이런 거 저런 걸 감안한다고 그랬을 때는 대략 좀 LTV 한 60% 정도 실수요자 입장에서 그 정도가 좀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7억이라고 그러면 60%까지 대출된다고 하더라도 3억 정도는 자기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네트로 내 돈을 3억 이상 갖고 있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좀 바꿔야 될 텐데 아예 지금까지 정부가 이번까지 8번의 대책을 내는데도 지금 집값은 계속 좀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좀 뭔가 좀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부동산 대책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그부 얘기를 가지고 두 분 말씀 좀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 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을 뭐라고 보시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동산 대책의 방향이나 큰 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입주 물량 부족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있는데 제가 왜 유독 아파트만 이렇게 투기 대상이 되고 문제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이제 전세로 사는 건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MB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자기 소득 수준보다 더 높게 저리의 대출을 받으면서 좀 한 단계 좋게 말하면 업그레이드고 나쁘게 말하면 대출을 통해서 이게 더 좋은 환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마음 놓고 전세 가격을 올렸죠. 되고 세입자들은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 대출 받으면 되니까. 월세보다는 저렴하니까. 월세 가는 것보다는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되거든. 그렇게 전세난이 2017년 초까지 이제 굉장히 급등했는데 그 올랐는 전세 가격이 결국에는 지금 갭 투자, 매매 가격을 떠받치면서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세 제도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왜 10억 집이라도 내 돈 4억, 5억만 있으면 산단 말이에요. 미국처럼 뭐 월세나 우리나라만 전세가 있는데 다른 나라처럼 그런 제도라면 집을 살려면 내 돈을 다 투입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갭 투자를 하면서 만만하니까 아파트가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런 문제를 좀 짚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집에 대한 패러다임은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 보유가 아니라 거주. 그래서 제가 영구 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제 젊은 세대들은 사실 꿈이 없습니다. 서울에 뭐 평균 중위 가격이 7억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학군 좋고 좀 살기 좋은 곳들은 10억이 다 넘죠. 10억이 다 넘거든요. 네. 취직도 안 되는데 10억짜리 집을 부모님이 사주지 않으면 어떻게 꿈을 꿉니까? 젊은 애들은 꿈이 없고 젊은 세대들은 좌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세대들이 일어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와서 집값을 떨어뜨려서 그 친구들이 뭐 집을 산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영구 임대 아파트, 저렴한 영구 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서 주거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 줄 테니까 뭐 이렇게 좀 위로를 하면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좀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걸 못 합니까? 제가 정부 관계자가 아니라서.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뭐 사실 땅이 부족한 것도 많고요. 지방에는 땅이 무지 많습니다. 네. 지방에 공급해서는 또 의미가 없거든요. 없죠. 서울이란 특수 지역,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인프라가 있고 서울이라는 희소 가치 때문에 서울만 이런 과열 현상이 생기는데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그린벨트 풀어서 쉽게 좀 손쉬운 방법을 찾지 말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영구 임대 아파트를 양질의 영구 임대 아파트를 어디에 어떻게 많이 공급하느냐. 당장 다음 주에 발표할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뭐 한 달, 6개월 후에 대책이 나와도 좋습니다. 일관성 있는 제대로 된 영구 임대 아파트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랜, 마스터 플랜이 나와준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시지만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어떤 정부의 이런 위원으로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참여하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 아마 더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계속해서 가져오는 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좀 지나간 거를 생각해 보면 차라리 가만 놔두면 조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가만 놔두면 좋다. 네. 자꾸 건드려서 부동산이 점점 더 오르지 않았나. 불과 1년 사이에 1년 반 사이에 2배씩 오른 적도 있어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뭐 수요 부족, 유동성 자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분명히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규제가 또 다른 부동산 시장의 왜곡 현상을 만들고 그것이 또 다른 고강도 대책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억제하면 또 지금같이 예를 들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원래 목적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그렇죠. 음성적인 부동산 임대주택 시장을 양성화시키면서 한 마리 토끼를 더 잡으려고 했죠. 이 주택 시장의 안정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재고주택 물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이건 오히려 가격을 올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좀 앞을 못 내다보는 정책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규제를 계속할 게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도시가 점점 슬럼화되는 지역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그걸 풀어놓으면 가격이 또 급등하겠지만 서울시 25개구를 쿼터제로 면적별로 세대별로 좀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었으면 숨을 쉴 수 있으면 좀 그렇지 않냐. 일단 주택 공급을 한다는 그 시그널 자체가 주택시장의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당장 9월 21일 날 주택 공급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3년에서 6년 정도 돼야 입주합니다. 그러나 예. 공급한다는 그 시그널 자체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주거든요. 규제를 하고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면 더 이상 주택 공급이 없다는 것 때문에 더 올라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만두는 게 어쩌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단기 공급 대책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일 날 대책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그게 현실화돼서 사람들이 입주하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3년, 길면 5, 6년 이상 걸리는 거라. 근데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히 이제 이렇게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 중장기적이라 하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일단 그 갭 투자를 하거나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매수에 참여하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재고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겨 있는 물량을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묶여버리니까. 네, 묶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잠겨 있는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중에서 그나마도 옳은 정책 중에 하나가 1가구 2주택, 3주택 규제는 좋습니다. 네. 주택을 2개, 3개 사용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분명히 이건 투기입니다. 물론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소득을 때문에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다수의 다주택자들은 반이상은 전 투기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런 다주택자들이 일단 집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세 채 이상, 네 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의 목적은 좀 교수님 말씀한 대로 분명히 주거 목적은 아닌 거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만들어야지 이 매물 장기 현상이라든가 주택 공급 문제가 이 부족 문제가 그래도 단기간에 좀 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결국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많이 내게 한다든가 무슨 결국 그런 문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상은 심리거든요. 단기 부동산 시장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물량 다 좋고요. 여러 가지 유동 자금 다 좋은데 지금은 심리고 불안감입니다. 오를 것 같으니까 집 떨어질 것 같은데 집 사는 사람 없거든요. 오를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부세라든지 세금을 때려도 버티고 있는데 불안하고 더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면 한꺼번에 또 매물이 나와서 아마도 한 몇 년 지나면 너무 매물이 나와서 또 문제가 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현상만 보고 이렇게 고강도 대책을 쏟아부으면 나중에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너무 지금 현상만 좀 몰입하지 말고 좀 긴 안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진리가 있잖아요. 차면 기울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끝물 징조가 있거든요. 안 사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하는 거는 끝물 징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냉정해져야 될 때고요. 너무 이 분위기에 정부까지 휩쓸려서 너무 고강도 대책을 이렇게 쏟아붓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딱 하나만 요 말씀하시길래 교수님한테 하나만 딱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참여정부 때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 한 해만 36%까지 올랐다고 그때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09년, 7년부터 꺾기 시작해서 2009년, 2010년 그때 서울의 집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다면서요.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던데. 초초구까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던 겁니까? 그건 2008년도 9월 15일 날 미국의 리만 브로더스 사태가 벌어졌죠. 그 금융위기 때문에 네, 그런가? 그게 약 한 6,140억 달러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 은행인 리만 브로더스 말고도 베어 스턴스나 골드만 삭스같이 전부 다 부도가 나고 JP 모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뱅크 자체를 시티뱅크가 인수했으니까요. 금융위기 그 때문에 영향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때 금융위기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근데 200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2008년도 말까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없이 분양가 자율화였습니다. 네. 근데 2009년도 1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건설사들이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예, 예. 그래서 2009년도 1월 달에 그 당시 보도에 의하면 16만 7천 세대가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월 달 미분양 물량이 16만 7천 세대가 돼서 정부가 2월 12일 날 1, 2대책을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해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사는 경우에 취득세 50% 감면 혜택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그때 또 풀었다는 얘기가 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론 금융 위기 여파가 크긴 했지만 공급이 굉장히 많았죠. 많았다라는 네. 게 그 당시 서울의 집값, 특히 뭐 서초구의 집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했을 정도로 떨어졌던 이유였다. 뭔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